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의 공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방 소멸 극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 행정통합은 국가 100년 대계입니다. 대국영국과 충남 대전도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대전, 충남 그리고 부울경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공식화한 데 이어 정부의 개헌안 검토가 마무리됐고요. 우원식 의장은 개헌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개헌안 발의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섰는데요. 다만 개헌 시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셈법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헌 토론 시리즈 오늘 그 5번째 시간. 오늘은 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자립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개헌,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 드리죠. 먼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명예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의 김형기 명예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동대학교 법학부의 이국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의 이항수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중심으로 토론을 할 텐데 먼저 지금 최근에 이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해보자.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이게 이제 연초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이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의 개헌안 공식 검토를 요청을 해서 이제 초안 검토를 좀 마쳤다고 그러고요. 어떻게 이번에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동안에 개헌 운동을 추진해온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환영하는데 문제는 이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선거를 하는 이유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인데 이 지방선거하고 함께 하더라도 500억 내지 80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5.18이라든가 헌법 전문, 예, 그다음에 균형 발전 뭐 이런 내용은 지금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균형 발전 규정이 많은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여기 더 추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 내용에 상응하는 즉 다시 말해서 권력 집중을 완화해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 달라 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태여 한 500억 내지 800억 돈을 들여가면서 개헌을 했다는 명분 쌓기에 끝나는 그런 개헌은 좀 지양하고 정말 내용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 그것을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기호 교수께서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의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에 좀 부정적 의견이시네요. 너무 지금 개헌 의제로 낸 것이 빈약하다. 알겠어요. 다른 분들은 김영기 교수님. 예, 우리가 개헌을 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헌을 한다면 이제 헌법을 바꾸는 건데 이건 최상위 제도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헌법 개정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의식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존속이 문제가 되는 저출산, 이 저출산의 원인이 그동안 분석에 의하면 수도권 집중입니다. 예. 이게 심각하거든요. 이게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만약 이런 것이 우리가 합의가 된다면은 이번 지방선거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다음 총선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다음 대선까지. 그럼 그 사이 급격하게 진전되는 이 저출산을 지금 약간 조금 그 출산율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국민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국우 교수님. 저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걸 5.18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거를 예를 드셨는데요. 이제 지방 분권을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해서 사실 말씀이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충분한 그 합의가 있는 게 지금 어디까지인지 사실 논의에 들어가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합의된 안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당이 개헌 저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문제일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개헌을 하려면 적어도 2달 정도의 시간이 우리 헌법 규정에 의하면 아무리 줄여도 그렇게 되는데, 이제 빨리 발의를 하더라도 4월 초까지는 발의가 되어야 4월 7일까지는 발의돼야 한다고. 그 뒤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 사실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역시 조금 장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양수 교수님. 저는 뭐 그 개헌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고요. 다만 이제 그 균형 발전이나 지방자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그 중앙하고 지방 간의 어떤 권력 구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균형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개헌에 대해서 저희 뭐 자치를 연구하는 사람들 혹은 행정학을 하는 사람들은 적극 동의하고 있고, 또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어서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저희는 찬성하고 뭐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제 3월 17일까지 여야가 국회 개헌 특위를 좀 만들어 달라 요청했는데 이미 이제 그건 물 건너갔고요. 그러자 이제 3월 19일 날 일단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정당들 대표들하고 연석회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일단 개헌 특위가 없더라도 4월 7일 이전에 개헌안 발의를 한번 해보고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자,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떻게 여기 당론으로 반대야, 아니면 뭐 당론으로 찬성이야, 아니면 개별적으로 투표할 거야, 공을 좀 넘겨보는 이런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2017년에 이제 국회 개헌 특위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우리 다 우리 저들 이제 자문을 했는데 이미 많이 접근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결국은 무슨 이게 사회주의 헌법이라 하면서 반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공개 질의까지 했습니다. 토론하자고. 제가 지방분 개헌 국민운동 의장으로서 그랬는데 이미 내용은 상당히 접근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합의만 하면 곧바로 저는 가능하다고 그래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헌법 규정만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엔 대통령이 하시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석만 가지고도 발의가 되죠. 발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발의한 내용이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3분의 2 이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개헌 특위를 굳이 만들지 않고도 일단 발의를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국민투표법이 그동안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고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고쳤습니다.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으로 매우 바쁜 것 말고는 없는 상태여서 이제 정치인들의 추진력의 문제다. 뭐 대통령은 이제 여야가 합의하면 자기는 동의하겠다 하신 거니까요. 그 점에서는 상당히 근접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 국민 대통합의 그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헌법 개정을 한다 이러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개헌을 그 뭐 언제 하든지 추진해 가면서 그 정치권에서 국민적인 통합 이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야지 뭐 그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헌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발의해보자. 지금 이런 전략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명분이 별로 없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든가. 미약하다.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안을 구성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 저는 그 아까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쩐지 좀 국민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치권에서만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 예전에 또 뭐 국민 발언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해서 그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제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세 가지 예.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 거기다 이제 부마 민주 한쟁도 네, 포함됐어요. 그건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헌정사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큰 명분이 있고요. 또 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벌였던 이런 일을 우리 모두가 반성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저희들은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고치는 거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 그 명칭을 좀 손보는 거 정도는 국민의힘도 뭐 반대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동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국회가 통과시킬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가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최소한을 발의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을 없게 하면 국민의힘도 지방선거를 치러하는 마당에 아니 그건 우리 반대할 수가 없는데 반대하면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그럼요. 있으니까 네. 아마 이제 이런 걸 국회의장께서는 전략적으로 밀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2018년에 교훈을 되새긴다면 그때 지방선거법 반대해서 오히려 참패했거든요. 네, 네. 홍준표 대표 예, 그래가지고 그럼 이번에도 그럼 또 참패 이미 뭐 참패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더 참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 지방 소멸의 이야기도 이 저출산 네, 문제 될 때 오히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안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용이 그 지금 그거 하려고 개헌을 했냐? 그것도 그렇습니다. 500억 내지 800억 정도의 돈을 더 추가로 내면 사용하면서 내용이 이제 오늘 이야기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균형 발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세계에서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헌법은 없습니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업무를 진다. 균형 발전 업무를 헌법이 국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실행을 안 한 국가의 책임이 있는 거지. 헌법에는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균형 발전을 우리가 선언할 때 이 이상의 선언적인 의미를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방분권 계엄 요건 한다고 이제 그거 했는데 이거를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두고 보면 계엄 선포하고 지금 거의 뭐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 동의 없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소집해서 그 해제를 요구하는 거하고 그럼 그걸 위해서 그게 정말 지금의 이 정치 갈등 이런 걸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정도의 개헌이냐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 가지 내용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걸 우원식 의장께서는 표현하셨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규 교수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헌법에 명시적으로 있다. 5군데가 예,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적하고 계신데
근데 아까 이구훈 교수께서 독소조항이라고 표현하신 부분부터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와 직접 연결되는 우리 현행 헌법의 조문들이 뭐가 있고 뭐가 문제인지 좀 한번 발제삼아 말씀해 보시죠. 네네. 그 헌법 전체의 구조를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이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국가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게 되는 아하. 셈입니다. 근데 헌법 제8장이 현재는 지방자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지방자치 규정의 뜻은 중앙에서 또는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자치에 관한 거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분권적으로 자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전체를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중앙 집권적으로 하는 거는 나름대로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분권적으로 자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어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여전히 살림을 그냥 틀어주시고 예, 예. 나이가 회갑이 넘은 며느리에게도 아무 권한을 안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가가 더 열심히 하고 이를테면 국방, 외교, 또 뭐 예산 이런 것들이요. 거시 경제정책. 각 지역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거는 뭐 기초에다가 주기가 조금 그러면 광역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제 행정통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렇죠. 5급 3특을 크게 만들어서 네, 네. 국가가 그동안에 해오던 일을 좀 그쪽에 많이 이제 부담을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현재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만든 법률에 구속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는 국무총리나 또는 각부 장관의 명령에도 저희들이 그 각 지방에서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네. 기속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래서 그 행안부 장관이 만든 그 장관령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만든 조례가 다 위법이다. 맞아요. 그래서 다 대법원에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다 취소 판결, 무효 판결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각 지방을 발목을 묶어놓고 네. 어떻게 이 자유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움직여 가겠는가? 우리 예, 제가 네. 이규 교수님 이제 그 헌법에 균형 발전 선언이 돼 있지만 이게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 1968년에 그레고리 핸더슨 그 미 대사관에 문정관에 와 있는 하버드 출신의 문정관 대사관 이분이 이제 책을 썼습니다. 또 코리아 또 팔틱스 포르텍스 소용돌이 정책을 해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집중을 갖고 오는 게 바로 중앙 집권체라고 그랬거든요. 이 명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레고리 핸더슨 명제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돼야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헌법에 균형 발전 규정이 서는 있다면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라는 것이 헌법 제1조에 저희들 이제 분권운동에서 사망에 넣어야 된다. 네, 네. 프랑스가 개헌 때 그런 것처럼. 그러나야 프랑스 유럽에서 가장 중앙 집권 국가잖아요. 수도권 집중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분권운동에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지방 분권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자. 이게 2018년 우리 개헌 특위에서도 상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위한 그런 것이 헌법적으로 돼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방이 스스로 자신의 법률을 만들고 예, 자신의 재정권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의 중앙정부가 나누는 시혜적인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성장 잠재를 키워서 지역 발전을 기하는 그래서 균형 발전으로 가는 네. 이런 패러다임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균형 발전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가 나서서 그렇죠. 그 위에서 아래로 자원을 넘겨줘서 균형 발전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이 스스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의 균형 발전 방안은 전부 다 국가 주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구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 정부가 시키지 않는 거는 하지 마라. 또 시키는 것만 해라. 이렇게 해서 손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나서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지금 헌법이 막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헌법에 선언한 대로 국가 주도의 균형 발전보다는 지방이 나서서 혁신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에 있어서도 좀 약하고 그다음에는 법령의 근거에서라고 하는 그 조항 자체가 매우 족쇄가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지적이신데. 네, 그 부분은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이구근 교수님이 이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 그 지자체에 있는 그 지방 정부에서 제정하거나 혹은 의회에서 이렇게 발의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뭐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정말 아까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네, 이번에 개헌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그게 이제 자치 입법권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전에 좀 보니까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등등을 위해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 5가지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의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 걸 지방정부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논의 끝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안을 발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표결이 불성립되어 가지고 결국 실패는 했는데요. 그때 이미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졌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걸음 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이라는 말이 우리 헌법의 제8장의 표제에 쓰여 있고 그래서 지금 법령이나 일상에서도 지방이란 말을 쓰는데 지방이란 말의 연원 자체가 상당히 봉건적인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이 동아시아적 세계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이 있고 지방은 저 모서리에 각진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현대의 그 일상 용어에서도 지방이라는 말이 조금 너무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별적인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헌법은 중앙이란 말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방이란 말을 헌법에서 좀 걷어내면 어떨까? 저는 그 지방이란 말을 걷어내고 헌법을 좀 바꿔 써봤거든요. 근데 8장은 지방자치를 자치정부 이렇게 바꿔도 되고 지방자치단체를 그냥 자치정부 이렇게 바꾸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 헌법 1조에다가 지방 분권을 지향한다. 저도 이제 그 굉장히 그 지지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할 거냐? 헌법에다가 헌법에 있는 지방자를 다 뺄 거냐? 저는 후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아니라 아예 자치 정부로. 네. 예, 뭐, 다른 분들 의견 어떠세요? 근데 뭐 그는 뭐 동의할 수 있는데 이제 왜 정부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국가에 종속된 하나의 단체가 아니고 나름대로 입법권, 재정권, 뭐 사법권까지도 물론 포함한 약간의 정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앙 물론 뭐 안 써야 된다 하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이거는 약간 파트너 개념이에요. 종속 관계로부터 파트너 개념을 가자는 점에서 저는 정부라고 쓰는 것이 훨씬 좀 옳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지금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정책 자료에 그 지방정부로 이렇게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로컬 거버먼트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해석하거나 그 용어를 쓰는 것 자체는 조금 그 어폐가 있고 그리고 약간 그 단체라는 의미가 약간 하위 기관인 것 같은 중앙정부와 비교해서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어가 주는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법률을 집행하는 어떤 그 행정기관으로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게 어떤 통치단체다. 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여러 가지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그 지방 정부라고 섬으로서 그걸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분 다 지방 정부에는 예. 동의하시고 예.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지방자를 빼고 자치정부로 가보는 건 어떠냐는 좀 앞으로 검토 대상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제안을 네. 합니다. 제 생각에 최근에 행정통합 논의가 있었고요. 네. 그 일부 지역은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근데 행정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 또는 행정보조기관들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각 지역의 정치를 합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들 합치는 문제만 생각했지 의회를 어떻게 합칠지 교육 자치를 어떻게 할지의 문제는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통합이란 말부터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각 지역의 자치를 행정적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발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다음번에 할 때는 그 행정통합 아니고 정치통합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 알겠고요. 자, 두 번째로 제기되는 게 이제 아까부터 언급됐던 자치 입법권 부분인데, 그럼 헌법 조항에서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더 추가로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자치 법률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예 광역 그 정부의 경우에는 자치 법률의 입법권을 주는 정도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재 헌법에 기본권을 제한을 하려면은 법률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예.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형식으로 대표가 만든 규칙에 의해 가지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뜻인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것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니까 무시무시한 것 같지만 길을 하나 놓거나 소방서를 특정 지역으로 옮기거나 하는 문제들도 어떤 분들에게는 기본권 제한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려면 법률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광역자치의회 정도에는 자치 법률에 재정권 정도를 주는 게 어떻겠는가. 물론 국가법률하고 광역자치법률하고는 국가법률이 더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거기까지는 뭐 제 욕심이라고 하신다면 그냥 지금까지는 행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조례가 무효가 되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국회의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이제 효력이 있는 것 정도는 가야 된다 생각입니다. 그럼 네. 위상이 대통령령보다는 조금 더 위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헌법이 바뀐다면 국회가 입법을 할 때 그 집행을 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어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각 자치단체에게, 자치정부에게 주어서 그 조례로 행정을 하게 할 건지 양쪽을 동시에 할 건지를 알겠어요. 국회가 정하게 됩니다. 두 가지 그 입법권에 지금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이국훈 교수님 말씀하신 그 기본권이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럼 소위 말해서 법률 유보 조항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지방에서 아무리 무슨 그 혁신적인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법률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손을 묶어 놓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없더라도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조례는 법률이다. 이렇게 그 대법원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다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됐고요. 또 그다음에 하나는 법률로 하든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하도 상세하게 정해놓으니까 지방에서는 그냥 그거를 집행하는 수준에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모든 거를 다 하려다 보니까 지방 실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정답이 없는 이런 거면 여러 지방에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실험을 막아놓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 자치를 분리할 거냐 통합을 할 거냐. 이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합하는데 분리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방에 그 논의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데는 주민투표로 그걸 결정합니다. 그럼 그거를 결국 조례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는 법률이 아니까 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국가 법률에 위배될 수 없다 하니까 국가 법률로 정해버리면 지방에서는 어떤 혁신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그냥 혁신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입법권을 나눠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양성이 요구되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지방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방에서 하도록 그래서 지금 입법권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와 그다음에 조례 제정을 그 위임 없이 하도록 두 가지가 지금 그 입법권의 분권에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그 아까 우리 이국은 교수께서 그 광역 정부, 기초 정부, 광역 정부에서는 이제 법률의 번가는 자치 분하는- 법률 입법권. 그렇죠. 입법권을 이제 주장하시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 집권 체제가 있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 올라온 스위스하고 좀 다른 경로가 있으니까 이 중앙 집권 체제에서 중앙 정부만이 법률을 제정하는 이걸부터 이제 더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 저는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광역 정부는 예컨대 우리 광역 경제권을 해서 아까처럼 그 제도로 법률로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관점 봤을 때는 산업 자치가 필요합니다. 토지 사용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재정 관련 이런 거는 정말 법률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근데 기초로 가면 생활 자치입니다. 산업 자치와 생활 자치 차이가 있는데 생활 자치로 가면 뭐 생활 단위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조례를 통해서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법률 수준까지 안 갈 수도 아니겠네요. 그건 이제 배분 문제로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초광역 경제권 지금 이제 행정 통합이 논의되고 있지만 또 실행되고 있지만 이 단위로 여기 초광역 경제권 단위로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단위로 그냥 법률에 준하는 입법권을 주는 겁니다. 재정권을. 줘서 그거 한 발전시켜 봐라. 스스로. 지금 뭐 특색이 있으니까. 그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광역 정부는 다시 기초에 또 배분하는 뭐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헌법 조항에 광역 그 정부 지방 정부의 경우 그 광역 지방 의회의 경우 그렇죠. 자치 법률 입법권을 갖는다. 그렇죠. 이렇게 딱 명시하면 할 수는 안 되겠네.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아까 이제 이기 교수님 그 스위스 사례 말씀하셨는데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은 뭐 법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뭐 그 통일성을 기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그 과감하게 좀 조례나 이런 것들 제정할 수 있게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법률에 저촉돼서 못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문화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산업개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놔두면 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아까 이국은 교수님 뭐 시어머니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에서 그 시집장가 다 보낸 그 자녀들한테 계속 뭔가 지침 주고 뭐 이렇게 애들 교육해라 저렇게 애들 뭐 학원 보내라 이렇게 간섭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놔두고 그냥 자녀들 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것만 좀 봐주고 그 이외에는 과감하게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치 입법권 따져봤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재정입니다. 지방 재정. 결국은 돈이 있어야 살림살이를 살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떤 조항들이 어떻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는지 경제학자이신 우리 김현기 교수께서. 예, 조세 법률주의 법학 전문가들 계시지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세목을 정하는 세율을 정하는 권한이 이제 중앙 정부 국회만 있으니까 아까처럼 우리 방금 그 정신에 따른다면 지역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돼. 세원을. 그 세원을 확보하는데 물론 이제 세원 격차가 심하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도 없고 산업도 없으면. 그러나 오히려 그런 그 만약 어느 정도 있다고 봤을 때 그 세원을 스스로 확보하고 또 세원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산업 자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정 부분은 필수적입니다. 자치 입법권만 아니라 자체 재정권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헌법 조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로 명기하면 될까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우리 오히려 헌법 조문에 지금은 이제 조세라는 이름으로 다 퉁쳐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있는 조세를 법률로 할 때 국세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이름이 지방세인 것들이 있는데요. 지방에서 정해서 그 징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방세도 국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래서
조세 안에 국세 말고 그 자치 정부가 스스로 정해서 거둘 수 있는 자치세라고 하는 항목을 헌법 안에다가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게 이제 제안이고요. 그래서 국세, 자치세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세라고 그래가지고요. 걷어서 그 나누어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 공동세는 헌법에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국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세목의 구조를 자치세라고 하는 걸 헌법 안에다가 넣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치 법률 또는 자주 입법권, 자치 입법권 안에 자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이 예. 그 아까 이군 교수님이 지방세도 국세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지방세라는 거는 그 지금 현행법상은 그 수입이 지방에 귀속되는 거를 지방세라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국가에 귀속되는 걸 정한다고. 국세다 이러는데 국회에서 정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제 아까 김영기 교수님 말씀하신 그 헌법 59조 그 조세법률주의 그게 무엇이 문제냐면 지방세까지도 세율과 종목을 국가가 정합니다. 전부 국회가 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느냐 똑같은 세율을 전국적으로 매기기 때문에 이게 그 잘 사는 지방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게 세수가 자동적으로 많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그 이제 좀 빈곤한 지역,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 재정이 빈곤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기업을 유치해서 재정력을 튼튼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이 거기에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세율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스위스에 가서 그 경제학자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이 세율을 지방에서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거, 또 세목을 스스로 정할 수 이걸 뭐라 그랬냐면 그 재정이 빈곤한 지방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네. 이거를 국가가 가져가 버리면 마지막 그 재정이 빈곤한 지방이 가지고 있는 경쟁 수단조차도 뺏어 버리는 거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방이 세율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이걸 조세 경쟁이라 그러죠. 그걸 통해서 그 기업을 유치하고 또 그 부자들을 유치하는 네.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59조가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방에서 과세권 그러니까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 그 이 재정분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각 지방 정부마다 법인세나 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할 그렇죠. 수 있다. 하죠. 그런 거죠.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나라 상속세 때문에 예. 예. 그 슈퍼 리치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외로 엄청나게 지금 그 돈을 빼돌리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를 해외로 빼돌릴 게 아니라 그 상속세율이 약한 그런 지방에 가면 또 그 지방으로서는 상속세 거둘 게 별로 없어요. 네. 어차피. 네. 그러면 그 지방에서 그런 부자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오면 다른 그 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증가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지방분권 운동 오래 하면서 제일 논쟁 지점이 재정분권이었어요. 네. 이미 그 GDP의 60% 수도권 집중, 모든 자원이 수도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태에서 재정분권을 하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격차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독일 예도 있듯이 이제 그 재정조정제도 이번 그 개헌안에도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보완적으로. 그러니까 재정분권과 함께 재정조정제도가 들어가서 이것은 이제 부유한 지역으로부터 가난한 지역으로 이 재배분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그런 걸 헌법에 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자치단체가 서울도 박원순 시장 때 그걸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하지만 그건 시혜적인 것이고 헌법에 기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둬야 된다는 거고 방금 이 교수 말씀하신 것도 새로운 차원입니다. 가난한 지역이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세율을 낮춰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또 그런 문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재정분권 해야 되고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재정조정제도를 할 수 있게 중앙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게 또 자치단체끼리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둬야 된다는 헌법적 근거를. 예. 저는 특히 그 세원 발굴에 좀 이렇게
지방에 좀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광세도 저희가 좀 거둘 수 있게 하고 또 숙박하러 오시는 분들 뭐 그런 세도 좀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중앙에서 모든 걸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사실 그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발굴할 만한 세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권한을 좀 줘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처럼 저희도 아예 그냥 개헌할 때 그 재정 분권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자치법률 입법권이 부여되면 네. 자치법률 안에 조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는 거니까 자치세를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럼요. 자연스럽게 예. 각 지방마다 세목과 세율을 달리하고 뭐 세원도 발굴하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 자치법권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이규 교수 늘 맞습니다. 주장하듯이 네. 자치법권이 그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열악한 지역이 더 열악해질 거다. 그런 얘기를 아주 마치 그 큰 우려인 것처럼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 생각에 지난 한 김대중 정부 이래로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 그 예산이나 그 재원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저출산이 이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한 셈이 되었는데요. 내셔널 미니멈의 차원에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수준을 지키고 조금 더 어디 살든지 기본적인 보장을 한다는 전제에만 합의를 하면 이기 교수님 말씀하신 식의 지역들이 심지어는 조세를 가지고도 서로 경쟁하는 그런 체제로 가도 그렇죠. 그렇게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 네. 그 스위스의 추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이제 주지요. 주정부인데 한 인구가 한 12만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지방이었는데 지금은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그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0만 불 정도 되는 어이구. 그런 지방으로 이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조세 혁신. 그러니까 이 세율 경쟁을 해서 조세를 굉장히 낮춘 거죠. 그 법인세를.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왔어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됐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요즘 그 블록체인 이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중앙 정부에서 오히려 반대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가상화폐로 납부할 수 있게 중앙 정부에서 반대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블록체인 회사들이 또 몰려온 거죠. 그런 식으로 지방이 혁신을 통해서 중앙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지방이 혁신을 통해서 잘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간의 관계를 보면 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저희가 혁신 사례나 이런 것들 보면 지역에서 훨씬 더 뭔가 앞서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성도 있고 또 먼저 혁신을 통해서 또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확산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사실 좀 과감하게 좀 권한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또 전국으로 또 혁신도 또 확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물론 이렇게 시혜적인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좀 경쟁도 좀 붙여서 사실은 뭐 잘 사는 지역 아까 이제 교부세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최소한도의 저 교부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덜 거치는 지역에 대해서 걱정해서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자치 재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혹시라도 더 잘 사는 지역은 더 잘 살게 만들고 못 사는 지역은 더 낙후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저는 좀 그 지역 간에도 지방 정부 간에도 좀 경쟁을 좀 붙여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 듭니다. 지방 정부 그리고 자치 입법권 그 안에 또 자치 재정에 관한 것 이거 한 세 가지 짚어봤고요. 네 번째가 또 하나 뜨거운 쟁점인 게 행정수도 부분인데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차제의 지역균형발전 촉진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조항을 아예 새 헌법에 넣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건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글쎄요. 얘기라 사실 뭐 며칠 전에 이제 세종에서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물론 이제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거는 이제 그 수도권 뭐 일극 제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특정 지역을 이제 헌법에다가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어떤 동의도 좀 필요하고 또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 담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 교수님. 네. 아 정말 지방분권운동하면서 정말 뜨거운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걸 좀 더 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도 좀 염두에 두면서 수도란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수도권 집중을 반대를 많이 해온 사람이지만 이 글로벌 시티 서울의 경쟁력이라는 게 대한민국 경쟁력과 좀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만약 이게 이제 입법, 사법, 행정권이 있는 그 국회라든가 청와대가 옮겨갔을 때 만약 저 미국처럼 뉴욕과 워싱턴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좀 걱정합니다, 솔직히. 분권운동 입장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연 수도를 옮겼을 때, 완전 옮겼을 때, 이 서울의 경쟁력 문제만 아니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판단이 아직 안 씁니다, 솔직히.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헌법을 비교하면 수도를 그 명시한 나라도 있고 또 그 명시하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그건 그 사회적 합의로 그 어디가 이렇게 수도다 다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특히 그 지역 간의 이 불균형 이런 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사회에서 그걸 헌법에 넣어 놓으면 아까 이양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인 폭넓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에 먼저 못 박으면 이게 그 후유증이 또 굉장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사회적인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헌법학자라서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헌법재판소의 2004년 판결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무리한 어떤 판단을 좀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습헌법. 네, 그게 이제 헌법 이론적으로도 외국 학자들 앞에서 설명을 할 때 방어가 잘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참 힘든데 헌법학자로서 좀 애환을 말씀드리면 그 판결이 나온 다음에 우리 헌법을 한 번도 주권자가 개정한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그 문제를 아예 우회하거나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그 무리한 관습헌법 결정의 논리를 우리 주권자가 받아들인 것 같은 외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그 무리한 결정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면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이 없었다면 수도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고도 좀 해갈 수가 있었는데 그 판결 때문에 이제는 헌법 안에다가 수도에 관한 조항을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서울이 수도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그 관습헌법 판결에 의해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이미 세종을 우리가 저렇게 발전시켜 왔고요. 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거기 가 있습니다. 관습이 바뀌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건 우리가 그때그때 이제 사법 수도를 따로 두자 그런 주장도 있고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급변 사태가 있어서 통일이 될 경우도 있고요. 광역자치단체가 상당히 강한 입법권을 가지게 된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수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정도의 조문을 두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헌법에 모을 게 아니라 법률에 그 법률이 꼭 하나여야 될 것도 없고요. 행정수도, 사법수도, 뭐 경제수도, 지금 뭐 해양수도는 저 부산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적정한 차원에서 수도의 문제를 법률로 관리해 가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겠다 생각합니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만 넣어놓고 수도에 관한 사항은.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좀 더 필요할 때마다 법률로 그렇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도 문제가 항상 선거 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법률로 정하든 헌법으로 정하든 또 유보하든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5번째가 일각에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건데 우리도 외국처럼 상원, 하원, 양원제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때 이제 상원은 바로 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서 지금 점점 지역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가 지역 국회의원이 점점 줄어든다. 이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상원을 따로 설치하고 그 상원에 상당한 좀 기능을 또 권한을 좀 주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나온 바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방 분권 20년 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겁니다. 저는 특히 대구에서 사니까 그래서 사실 단원제로서 그런 이제 어떤 주민 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상원 하원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할 때는 지역 대표용 상원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처럼 연방제 국가에 대충 하는 것처럼 이제 그것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고 2017년 개헌 특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좀 어떻든 그게 필요하다는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컨대 만약 우리 행정 수도 문제와 맞물려서 본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상하원을 지역별로 조금 분리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도 가능하다 봅니다. 네. 두는데 네. 예컨대 행정 수도에는 뭐 상원을 두고 뭐 여기 서울에는 하원을 둘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는 말이죠. 어떤 그래서 지역이 이제 갈수록 이제 정치적인 대표성이 자꾸 낮아지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등가성 미국처럼 그걸 유지함으로써 통합해내고 네.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 단원제에서 극한 대결로 가고 있는데 이 상원 지역 대표형 상원을 통해서 오히려 이걸 조금 완화시키고 통합해가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상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적극 동의하는데요.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각 주마다 2명씩 이제 그 해서 한 100명을 구성을 해서 예. 이제 상원제 그 상원 의원을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단원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이긴 하지만 지역을 대표한다라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국회의원의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제 상원제도, 하원제도를 두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만 미국처럼 연방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그것들을 그 잘 운영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양원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상원, 하원 이 제도를 통해서 지역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네. 지역의 목소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처럼 이제 인구수 비례로 이렇게 국회의원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도권의 목소리,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목소리만 대부분 다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예, 적극 동의합니다. 이규 교수님. 예,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지역 대표성. 그래서 하원이 전국 대표, 상원이 지역 대표 이렇게 해서 양쪽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단원제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입법이 졸속하게 진행돼서 이게 국민들의 그 기대하고 다른 법률이 뭐 양산되기도 하고 또 법률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다수결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입법이 굉장히 경솔하고 그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그래서 이제 메디슨이 미국 헌법을 만들 그 헌법의 아버지로서 그때 제일 관심이 둔 게 국회가 독주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입법 독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양원제를 도입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인구 2천만 되는 나라 이상의 나라 중에서 양원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연방 국가든 단일 국가든 상관없이 대한민국하고 터키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보면 꼭 해야 된다. 예, 꼭 해야 되는 거죠. 이규 교수님. 그 저는 이제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의제들이 중앙 그 권력 구조를 바꾸는 거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그러니까 지방제도 자체를 손을 보는 정도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양원제 문제는 이 현재의 중앙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문제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행정만이 아니라 입법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계속 유지할 거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아니면 의회의 다수가 내각에 참여하는 형태로 대통령과 의회가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지금 현재 헌법도 설계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들이 그렇게 안 했죠. 그쪽으로 옮겨갈 거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의회 중심 체제로 조금이라도 옮겨간다면 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4년짜리 하원 의원들만 모여 있는 의회로 과연 국회가 우리 국민 전체를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느냐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조금 장기의 그 임기를 가지는 뭐 다른 나라에서는 상원에 해당하는 것을 해야 될 건데 그걸 과연 국민이 직선하게 할 건가? 만약에 국민이 직선하게 할 거라면 대구시장을 거친 어떤 국회의원이 지금은 국회의원 하다가 대구시장을 했는데 이제는 대구시장 하고 상원의원에 출마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원에 모인 그 몇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좌지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저는 상원을 구성하더라도 미국식 상원은 우리 현실에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독일식으로 의회가 중심이 돼서 꾸린 각 주 또는 광역 기초 그 정부의 대표들이 일상적으로 모여가지고 중앙 정부와 협의도 하고 그 과정이 이제 의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독일 사람들은 참사원이라고 하는데 그 제도를 조금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원제 부분은 내용에 들어가면 조금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네요. 근데 자, 우리가 양원제를 안 해본 것이 아니고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공화국 때 했고 또 자유당 시절에도 헌법상에는 돼 있었어요. 실제는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의 경험을 요즘 분석한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훈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지방분권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10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2월 24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는데요. 시민사회단체 개헌국민연대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관련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지방분권 연관어를 살펴보면 지방, 재정, 국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기초지방 정부 중심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기초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균형성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와의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시민사회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48.6%이나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다며 재정 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져 정책 자율성과 독립성이 약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순차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어떤 의제가 합의 수준이 높은지 등을 분석했는데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 발전을 추진할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자, 오늘 지방정부 또 자치입법권, 자치조세권, 행정수도 문제, 양원제 문제까지 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지금 지방선거까지 남아있는 기간 또 헌법 발의안이 이루어지려면 4월 7일이라고 하는 그 촉박한 시한 같은 거 봤을 때
오늘 논의한 이 모든 내용이 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좀 빠듯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시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하죠? 예, 예. 어. 그렇다면 최소한 뭐 어디까지는 하면 되겠습니까?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저는 그 뭐 재정권 아까 저희가 말씀 많이 나눴는데 재정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좀 확실하게 헌법에 좀 넣었으면 좋겠고, 근데 저희가 이게 의제를 너무 확산을 하면 또 그 공감대 얻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자치에 대한 것들은 뭐 재정이나 권한에 대한 것들만이라도 이번에 꼭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최소한이라고 한다면.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네, 네. 꼭 지방선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졸속하게 개헌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네, 네. 그리고 헌법 개정이라는 게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예 국회에다가 개헌 특위를 구성할 게 아니라 개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개헌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검토와 그다음에 국회가 지금 입법하고 있는 것들 중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한번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상시적인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때 합의가 되면 그 국민투표에 붙여서 하고, 그리고 또 꼭 선거 때 해야 된다. 경비를 전략하기 위해서 하지만 선거하고 함께하면 이 이슈가 죽어버립니다. 유불리도 예, 따지고. 선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선거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논의를 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냥 지금 현실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당이 결정권을 쥐게 된 셈입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 적어도 5.18 개헌 요건 강화 그리고 자치분권을 어느 정도 강화할지에 관한 정도는 운을 뗀 셈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국힘당에서 특별히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문제에 관해서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를 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내죠. 만약에 그걸 안 내면 지금 여당의 의석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가지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안을 발의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 의결을 시도를 할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국힘당이 그걸 부결을 시키고 나서 또는 표결 불성립을 시키고 나서 6월 선거에 지방선거에 후보들을 공천해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2018년에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를 아주 망쳤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야당을 위해서도 안 좋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저는 조금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전반부에 제가 우원식 의장의 전략이 그런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수준을 좀 양보를 해서라도 저는 이제는 국힘당이 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에 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예. 그것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숙제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홍준표 자유한국 대표를 비판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에 5.18 문제라든가 개헌 문제는 좀 끄끄러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방 분권에 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행정 통합이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특례를 통해서 이게 지금 예외 조치를 통해서 뭔가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이건 헌법적 기초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 어떻든 이 제기된 김에 네. 계속 가면서 또 현실적으로 뭐 되는 것까지 하고 그다음 또 아까 이규호 교수 말씀 좀 중장기적 계획은 좀 따로 갈 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 발언 우리 이양수 교수님부터 한 30초 정도 짧게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사실 개헌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잘 뭐 이렇게 성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중요한 물꼬가 터져서 굉장히 좀 반갑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단계적인 개헌 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이번에 뭔가 조금 결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국원 교수님. 87년도에 헌법 개정할 때 제가 그 국민투표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20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60대가 되었고요. 그동안에 헌법 개정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태어나거나 성인이 된 우리 국민들 중에 압도적인 다수는 이 헌법을
본인들이 선택한 헌법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헌법은 인터넷을 모르는 헌법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좀 모두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부족하더라도 적은 내용이라도 헌법 개정을 한번 해서 네, 네. 지금 우리가 선택한 헌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또는 자부심을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좀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교수님. 예, 저는 정치권이 이 개헌 문제를 결코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국가 장래를 위해서 지금 지방 소멸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 소멸까지 2750년에 옥스퍼드 데이비드 콜만 교수의 2750년 대한민국 소멸합니다. 이런 절실한 상황에서 저는 어떤 권력 구조 그 자체보다도 지방 분권 개헌을 해가지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의제보다도 지방 분권 개헌은 앞서야 되고 여기서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규호 교수님. 예, 우리가 국가가 추구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경제 발전, 또 하나가 국민 행복인데 이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들 보면 예외 없이 전부 다 지방 분권이 많이 된 나라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과제는 정말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개헌으로 네.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개헌에 관해서 모두 5차례 토론 오늘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국민적 관심이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부터 일단 반걸음이라도 좀 떼보자라고 하는 요 정신이 정치권에서 진짜 발휘될 수 있을지 끝까지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 늦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